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칠순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제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밥 빨아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모든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낯선 곳으로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 숨쉬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참 사람 죽고 사는 일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누군가는 그리 간절히 살기를 원해도 목숨 부여잡기가 제 맘 같지 않고 세상 저버리고 싶었던 아픔에도 제가 이 나이까지 꾸역꾸역 세월을 먹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걸 보니 말입니다. 요즘 들어 주변인들의 소개로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세상엔 나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 모진 세월들 슬기롭게 이겨내시고 잘 살아가시고 계신 여러분들과 비교하자면 저 스스로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져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저 역시 저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들 애를 어지간히 썩히면서 살아왔거든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저희만 두고 그렇게 훌쩍 떠나실 수가 있으세요? 아가, 아이고 얘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어른이 되어서는 너희들을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나 숨쉬는 거 하나 힘에 겨워 너희들을 모르는 척하며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동안의 세월 끝에 다시 만난 며느리와 눈물의 재회를 나눈 저였습니다. 입이 10개라도 그 아이에게는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숨을 내뱉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세상 버릴 각오까지 해놓고서는 저도 모르게 숨통 트일 구석을 찾았던 모양입니다. 대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으면 이렇게까지 하나 싶으시겠죠. 지금부터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말솜씨 없는 부족한 늙은이의 이야기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아들 녀석 하나 낳고 다복하게 살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남편 건강이 악화된 것은 저희 아들인 선우가 채 석도를 맞이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원래부터 남편이 그리 강골인 편은 아니었어요. 왜소한 체격에 바깥 활동을 좋아하기보다는 책을 보거나 서류를 들여다보는 일이 더 적성에 맞았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몸 쓰는 일은 사무직 일에 비해 다소 경시되던 상황이었고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사람 점잖고 머리에 든 것도 많았던 남편과 맺어진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역시 평온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집에서 큰소리 날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시댁에서야 저희 서구 낳고 나서는 손 귀한 집에 손자까지 떡하니 안겨주었다며 며느리인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덕분에 감사하게도 시집살이 역시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이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마음고생을 적잖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보면 저는 여러모로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비록 그런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례로 지병으로 일찍 떠나고 마셨지만 말입니다.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 나이대와 지금보다 훨씬 일찍 결혼했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양친을 모두 잃은 남편의 상심 역시 컸습니다. 이 나이 먹고 우리 서구 아버지가 되었는데도 부모를 잃는다는 건 참 가슴이 휑하니 비는 기분이야. 항상 부모님께 심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지만 나도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어. 그러게 말이에요. 두 분 다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우리 서구 커서 장가가는 것까지 봐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따스하고 정 많은 성정을 물려주신 만큼 제게도 정을 많이 주신 시부모님이셨으니까요. 초저녁부터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서구를 바라보며 남편이 다짐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우리 서구가 젊은 나이에 이런 상실감 느끼지 않도록 정말이지 오래오래 우리 아들 곁에 있어줘야겠어.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부모로 오래 곁을 지켜주는 것도 부모된 도리로서 자식에게 해줘야 할 일인 것 같아. 당신 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술도 좀 줄이고 담배도 끊고
우리 서구 장성하는 거 보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애주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식사 때마다 반주를 곁들이기 즐기는 남편에게 은근한 눈총을 주던 저였기에 남편 말에 반색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남편 곁에 오래 머물러 주려고 마음먹은 남편이었으니 제 마음 역시 흡족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이 어디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랍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의 것이라지만 인간의 생로병사만큼은 자기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세상 이치인 법이죠. 가슴이 아팠다는 것은 남편에게는 그 시기가 너무 이르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보, 당신 괜찮아? 세상에 낯빛 좀 봐. 대낮에 남편 직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불이 나게 달려간 병원에서 남편 낯빛을 보고 그만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지금이야 병원도 잘 되어 있고 심장 관련 질환도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남편처럼 이른 나이에 심장병이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괜찮아, 여보. 창백하게 질린 낯빛으로도 놀란 저부터 달래는 남편이었으나 남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죠. 내가 당신 애를 너무 먹인다. 남편이 돼서 아내한테 을지가 되어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짐이 되니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부부끼리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말 할 시간에 더 힘내서 밥이라도 한술 더 뜨고 나랑 살살 산책도 다니고, 응? 정말이지 혼신의 힘을 다해 간병에 제 모든 열의를 쏟았습니다만 남편의 병세는 좋아질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슬슬 말문이 트여가고 있던 저희 아들 서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 모습은 항상 병상에 드러누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구야, 아버지가 건강하지 못해서 함께 놀아주지도 못하고 미안해. 우리 아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아버지가 어떤 심정으로 그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에 아들은 너무 아직 어렸습니다. 그럼에도 순하게 대답하는 모양새가 저희 아버지 판박이었어요. 그런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한켠이 시큰해졌습니다. 남편과 이별할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5살을 겨우 넘겼을 때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벌써 오랜 시간 이별을 준비해온 저희 부부였으나 막상 남편이 떠나고 나니 그런 준비는 제게 전혀 마음의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비록 부모님들 주선으로 만나 결혼한 남편이었지만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제게 목숨보다 귀한 아들 서구를 준 은인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 젊은 나이에 내도록 고통스러워하다 결국 세상을 등졌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정말이지 제 곁에 저희 서구가 없었더라면 그때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 제 스스로도 장담을 하지 못하겠어요. 남편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도 그래서 더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자식 새끼 입에 밥 물려줘야 하고 해지면 잠 재워야 했어요. 엄밀한 그런 거였습니다. 나 힘들다고 내 자식까지 내놓을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저희 모자에게 남겨준 재산이 적은 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돈으로 저희 모자가 평생 놀고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우리 서구 잘 키울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는 액수였어요. 이제는 제법 종알종알 말이 많아져 어린이 티가 나는 아들 녀석을 친정에다 맡기고 제 가게를 꾸리기 시작한 것 또한 그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제가 처음 시작한 일은 바로 만두 가게였습니다. 제가 저녁적부터 만두는 기똥차게 잘 빚었거든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도 만두만큼은 내가 네 솜씨 못 따라간다고 하시며 극찬해 주셨던 만두였습니다. 저 역시 다른 건 몰라도 만두는 자신 있었어요. 가게 시작하기 전에도 제 만두 맛보신 지인분들이 서구 엄마 만두 장사하면 대박 날 거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주시곤 했으니까요. 비록 나 당신 절대 고생 안 시킨다며 식당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도 못 꺼내게 하는 남편 말 앞에서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말입니다. 그런 남편이 떠나고 없으니 이젠 저 살림만 하게 해주겠다며 붙잡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남편이 그리운 마음이야 가실 줄은 몰랐으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잔인한 삶의 진실 앞에 저 역시 변해야만 했습니다.
만두 맛도 맛이었지만 젊은 나이에 외아들 하나 남기고 세상 떠난 남편과 그리 남편 보내고 홀로 남은 저를 가엾게 여겨주신 지인분들께서 주변에 열심히 영업을 해주시는 덕분에 만두 가게 장사는 제법 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규모도 작고 어찌되었든 저 혼자 으쌰으쌰 끓여가던 만두 가게 손님이 늘어나면서 저 혼자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지경이 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만두가게 연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제 밑에 직원들까지 두게 되면서 만두가게를 증축해 이전하게 되었어요. 당초 만두가게를 시작할 때 제 예상보다도 더 큰 성과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아들 녀석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비록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기는 했지만 저 장사하는 동안 사랑으로 아이를 돌봐주신 저희 친정부모님 덕분에 구김살 하나 없이 자란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저야 장사로 늘 바쁘니 아이 깨기 전에 나갔다가 깜깜한 밤 아이가 잠든 모습을 겨우 보고 쓰러져 잠드는 경우가 많았죠. 저 녀석 잘 키우겠다고 하는 고생인데 막상 자식 새끼 크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이 귀한 시절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자 가끔은 허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희 가게가 형편이 좋고 도와주시는 어른들까지 계셔 다른 아이 혼자 키우는 어머님들에 비해 상황이 좋다고는 해도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건 변함없었습니다. 가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건사해야 한다는 버거움에 힘겨워 베개에 얼굴을 콱 묻고 숨죽여 우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든 아들 녀석 얼굴 한 번 더 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 엄미 마음고생이나마 적게 하라고 그랬던 건지 아들 녀석은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주었어요. 시키지 않아도 공부도 곧잘 했어요. 여러모로 제 아버지를 참 많이 닮은 아이였습니다. 그게 참 뿌듯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제 남편이 워낙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잖아요.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갖고의 노력으로 아이 튼튼하게 키우려고 온갖 좋은 것들 먹이고 신경을 쓰셨기에 아이가 약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튼튼한 편도 아니었어요. 왜 조부모가 그리 신경을 써도 철마다 감기 한 번씩은 꼭 앓고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든 닭마냥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들 녀석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이 녀석도 어디 약한 곳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병으로 일찍 남편 보낸 어미의 심정이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적부터 몸에 좋다는 보약이며 건강식들 거르지 않고 열심히 챙겨 먹였어요. 그게 효과를 봤는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제법 생기 있는 청년의 외향을 가지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저리 아들 잘 챙겨 먹이며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시켜준 고마운 제 만두가게 역시 여전히 잘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가게 규모는 더욱 커져서 이제 분점도 여러 생겼어요. 전국적인 규모로 커진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 만두가게 이름을 대면 대부분 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자식 새끼 잘 키워보겠다고 시작한 만두가게 덕분에 여러 분점을 거느린 사장님 소리까지 듣게 된 거죠. 저한테는 참 고마운 만두가게였습니다. 바빠서 여서 크는 동안 신경도 많이 써주지 못하고 내도록 만두가게에 매달려 있는 엄마이니 서운할 수도 있었건만 단 한 번도 제게 그런 티를 내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는 짬을 내서 찾아와 제 엄마 돕겠다고 만두가게에서 일손을 거들기까지 했어요. 공부하느라 바쁜데 주말이라도 좀 쉬어야지. 뭐 한다고 또 나왔어. 그러는 엄마는 휴일도 없이 일하면서 나야 여기서 일하면 엄마 얼굴도 오래 보고 맛있는 만두도 얻어먹고 좋죠 뭐. 말 한마디도 어쩜 저렇게 다정하게 하는지. 엄마가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음에도 자기 아버지 닮은 다정하고 심성 고운 사람으로 자라준 것 같아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저같이 요식업으로 사업 키운 지인 모임에 갔다가 음식 장사하는 부모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차였어요. 저런 아들의 효도가 더욱 기껍게 느껴졌습니다. 부모가 갖은 고생해가며 음식 팔아 자식 편하게 살게 해줬는데 고마운 줄 모르는 녀석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녀석들하고 비교하자면 저희 아들은 선녀였습니다. 가끔은 한 번을 엄마 속 썩이지 않고 반듯하게만 자라준 아들이 고민거리가 있어도 막상 제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염려스럽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착하고 공부 잘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자라준 아들은 제 인생 가장 큰 자랑거리였어요.
녀석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갔을 때도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듯이 각고의 노력 끝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이에 제게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던 친정부모님께서도 차례로 세상을 뜨시고 이제 정말이지 이 하늘 아래 제 피부치라고는 아들 녀석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전생을 통틀어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삶의 이유였어요. 그런 녀석이 마치 제 성정을 그대로 닮은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도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제 며느리인 희진이는 어린 나이에 일찍 부모님을 잃고도 결코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단단하고 바른 아이였습니다. 마치 제 아들 녀석과 꼭 한 쌍으로 태어난 것 같이 보기 좋은 커플이었죠. 아들이 처음으로 소개시켜준 여자친구는 첫눈에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희진아, 우리 서구랑 일이 사이좋게 잘 지내줘서 나는 항상 고마워. 너희 둘 잘 지내는 것 외에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 항상 부족한 저인데 모자란 부분보단 이쁜 부분부터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무래도 제가 만두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며 지역에서는 유지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든든한 친정 기반이라고는 없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런 저희 집과 자신의 환경을 비교하지 않기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정말이지 저한테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없었습니다. 양친 도움 받아가며 제 안목할 수 있게 자라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희진이 네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지 내가 모르지 않아. 해도 내가 감사를 해야지. 너처럼 좋은 며느리감 얻게 되었으니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좋은 모양이다.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심지가 굳은 며느리가 존경스러울 정도였어요. 서로에 대한 예정과 신뢰로 빛나는 두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저 둘의 앞날이 그저 순탄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버지 저 그렇게 어릴 때 돌아가시고 엄마가 지금껏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로서는 헤아리기도 어렵겠지만요. 그만큼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저뿐만 아니라 희진이도 그런 마음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엄마는 며느리 새 식구로 들어오면 행여나 불편할까봐 불어 거리두리 하신다는 거 알지만 정말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희진이도 많이 서운할 거예요.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제 가정 이룬다고 어머니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자식이 하나 더 생기는 거라 그렇게 여겨주세요. 말만 들어도 고맙다. 너나 희진이나. 어떻게 이렇게 고운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지 내가 참 복이 넘치는구나. 결혼식 전날 밤 따스하게 말하는 아들 녀석에게 너무 고마워 눈물이 찔끔 날 지경이었지만 그럼에도 아들 내외 부담스러울 일 없도록 언행을 각별히 조심해야지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제 결심이 무색하게 결혼 후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뺀질나게 제 집에 드나들며 다소 조심스러워하는 제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죠. 제가 별 수 있나요? 아마 서구나 희진이한테 저는 평생 져주는 사람일 겁니다. 결국 며느리인 희진이 역시 제 가슴으로 낳은 딸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손자인 시완이가 태어나던 날 사람이 너무 기쁘면 눈물샘이 그만 고장나 버린다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선한 눈매를 닮은 손자 녀석은 벌써부터 할머니를 보고 방긋방긋 웃는 것이 사랑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새 생명을 안고 기쁨에 젖어있는 아들 며느리 내외를 바라보는 제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저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키워주신 저의 친정부모님이나 아들이 장가가서 자식 볼 때까지 제 옆에 있어주겠노라 그렇게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하고 떠난 남편이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해할지 생각하니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오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저리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미인 제 마음이 어떻게 뿌듯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 녀석 참한 며느리 만나 결혼해 자식까지 보았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품고 살아온 온갖 노파심도 어느 정도는 내려놓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여전히 제가 총각을 곤두세우며 신경 쓰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아들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엄마,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 그러네. 나 약했던 것도 어릴 때나 그랬던 거지. 크고 나서는 감기 한 번 제대로 안 걸리잖아요. 맨날 나 걱정한다고 마음 쓰지 말고 어머니나 어디 아프신 데 없도록 항상 유의하세요. 엄만 괜찮아. 평소에 잘 아프지도 않는 거 알면서.
지금이야 이렇게 장성해서 가장이 되었다지만 그래도 내 눈에는 너 어릴 때 앓던 게 선해서 그런지 엄마가 자꾸 쓸데없이 걱정을 하게 되네. 정말 그러실 필요 없다고 해도 그러네. 매년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기도 하고 나도 새벽마다 수영 다니면서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우리 시안이 대학 보내고 장가 가는 거 보려면 나도 관리 열심히 해야지. 운동 거르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 말대로 얼굴에 활기가 넘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이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건강만큼은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며느리까지 들어오고 나자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 건강까지 챙기느라 그런 걱정거리는 2배가 되었네요. 어머님, 자꾸 저한테 이런 거 보내시지 말고 좋은 건 어머님 드시라니까요. 나도 먹었어. 나 챙기는 김에 너희들 것도 챙겼으니 아까워하지 말고 부지런히들 먹어. 철마다 온갖 보양식이며 기운 떨어질 만한 시기에 보약 한 제 지어 보내는 건 여전했습니다. 고맙게도 그런 어미 마음을 헤아려 아들 며느리 모두 군말 없이 보내주는 거 잘 챙겨 먹어주어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저 아이들도 제 자식 제대로 건사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버텨주겠지.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장사를 업으로 삼아 사는 사람이다 보니 한창 바쁜 시간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평생을 일이 살다 보니 그건 역시 익숙한 일 중 하나였죠. 그렇게 가장 바쁜 일을 해결하고는 이제는 그 수가 더 늘어난 직원들에게 나머지 일을 맡기고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시간인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서구야. 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직 회사 아니야? 오늘은 일이 좀 일찍 마쳐서요. 오랜만에 우리 엄마 목소리도 듣고 싶고. 자주 저를 들여다보며 살뜰하게 저를 챙기던 아들 며느리가 회사 일이 바빠졌다며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한 지 벌써 보름 가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지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싶었습니다. 그러게 바쁘다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일이 살아서 될 일이 아닌데. 아들 저녁은 먹었어? 오랜만에 엄마가 저녁 해줄까? 그럴까? 오늘은 간만에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 집에서 자고 갈까? 아유, 희진이 허락부터 받아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심 오랜만에 제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아들 말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를 먹어서도 아들 말 한마디에 일이 기분이 최고로 좋아질 수 있다니 저도 참 고슴도치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들 좋아하는 창거리 하려고 바리바리 장을 봐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녀석과 오랜만에 오붓하게 단둘이서 저녁도 해먹고 차도 마시고 참 좋은 저녁이었어요. 그저 오늘만 같았으면 싶었죠. 하지만 저도 엄마 아닙니까? 불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아들 얼굴에서 차마 하지 못할 말이 있다는 걸 기민하게 알아채버리고 말았습니다. 서구야, 엄마한테 할 말 있지? 제 말에 눈을 크게 뜬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저녁 시간 내내 미소를 잃지 않던 아들의 입가가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아들의 입꼬리와 순식간에 붉어진 눈시울을 보고 직감적으로 불안감이 온몸을 덮쳐왔어요. 제가 암이래요. 제발 그 어떤 경우에도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제 아들의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대로 대답도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경악에 차서 박제되기라도 한 듯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검진에서 이상이 있다고 해서 정밀검사 해봤는데 이미 암이 꽤 진행된 상태라고 그러네요. 위치도 안 좋고 전이 되었을 확률도 높다고 하고 차마 자식이 되어서 어머니한테 드릴 수 없는 말씀이라 망설이다가 더는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린 제 입가와 허공에 맴도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윽고 제가 비명과도 같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서구야, 내 새끼, 내 아들, 왜 너한테 이런 병이? 어째서 너한테 이런 병이? 그건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제 목구멍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서서히 얼굴을 일그러뜨리던 아들이 이윽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 하나 보고 살아오신 엄마인데 그 모지 세월 고생하신 거 다 저 하나 보고 참아주신 건데 엄마한테 이런 불효 저질러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그러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게 사죄하는 아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을 쥐어뜯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어린 자식의 나이도 젊은 제게 찾아온 악마 같은 병에 공포를 느끼고 있을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제 어미 앞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티도 내지 못하고 그저 죄인처럼 제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누구인지도 모를 존재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애원을 했다. 도저히 제정신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병 줄 거면 저한테 주시지. 그 어떤 고통이라도 달게 받을 테니 내 새끼가 아니라 차라리 날 아프게 하시지. 제발 그 고통 제가 다 떠안게 해주세요. 제발. 그렇게 아들을 품에 얼싸안고 혹여 품에서 놓치기라도 할세라 안간힘을 주어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누군가 제 품에서 제 아들을 뺏어갈 것 같은 생각에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치료받으면 돼. 요새 을술이 얼마나 좋은데 이 어미가 무슨 짓을 하서라도 너 잘못되지 않도록 뭐든 할 거야.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서라도 너 살릴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서구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엄습하는 두려움에 잡아먹힐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차마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제발 제게서 제 아들을 빼앗아가지 마시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다 대고 빌고 또 빌었어요. 암 환자인 아들의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토끼처럼 눈이 새빨개진 며느리였지만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고 담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미인 저보다도 훨씬 용감했던 며느리였어요. 그런 며느리 모습을 보니 저도 정신을 단단히 잡아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서도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 추적 치료였으나 이미 전이 소견을 보인 아들한테는 할 수 없는 치료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친 상태인 아들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아이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건 아들이 젊은 암 환자였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실제로 발병 시기도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추정되었어요. 나이가 젊고 건강하다 보니 암세포가 자라는 양상도 빨랐다는 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아들의 투병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제게 더 이상 평온한 일상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식당 일은 이미 내팽개진 지 오래였습니다. 벌써 수십 년 경영을 해왔고 직원도 제법 두게 되어 어느 정도 체계가 생겨서 제가 잠시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고 한들 당장 가게가 휘청거릴 일은 없었지만 마냥 그렇다 한들 아들 곁에 머물고자 하는 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들 곁에 붙어서 보내는 1분 1초의 시간이 그렇게 귀하고 값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어미와 아내의 피가 마르는 듯한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아들이었어요. 이제는 병색이 와연한 아들의 얼굴을 보니 차마 이 침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어찌할 바가 없어 속이 문드러져 갔습니다. 점점 삶의 불씨가 꺼져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애같하게 매만지며 저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저한테서 이 아이 뺏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제 목숨을 드릴 테니 제게 모든 고통 다 몰아주시고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세요. 아직 보아야 할 것도 겪어야 할 것도 많은 아이인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요. 제발 이 미천한 여자의 목숨을 대신 걷어가 주세요. 온 세상 모든 것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만 그런 제 기도가 하늘에 가 닿는 일은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한테 이런 고통을 겪게 해드려서 정말로 죄송해요, 엄마. 제발 저 떠나고 나서 너무 많이 아파하지 마세요. 엄마, 제발. 반쯤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뿐인 자식을 잃고 남겨질 제 어미 걱정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제발 떠나지 말라고 부여잡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미가 되어 마지막까지 자식 새끼 편히 눈 감지 못하게 해서 혹여나 아이가 구천을 떠돌게 되진 않을까 무서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심장을 난도질 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었음에도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서구야. 내 아들. 엄마,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너 원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마음의 부채감 같은 거 단 한 점도 남겨두지 마. 응? 그렇게 말하면서도 도무지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제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꺼질 것만 같은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벌써 제가 죽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옆에서 남편의 임종을 지키고 있는 며느리 역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들의 투병 생활 내내 이를 악물고 정신력으로 버티던 며느리도 차마 제 몸을 가눌 수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벌벌 떨리는 며느리의 몸을 꽉 끌어안은 제 몸 역시 떨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손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나갈 때까지 목에서 피가 나도록 울음을 삼키고 또 삼키며 온 가족이 아들을 부여잡았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잠시나마 아들이 좀 더 머물러 주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끝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제 평생의 사랑이자 제 인생의 버팀목이었고 나 자신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였던 아들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막상 아들이 떠나고 나니 이 모든 현실이 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떠났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갈 곳을 잃은 제 정신이 꿈속을 배회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망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며느리 역시 실신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 며느리를 간신히 버티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제 엄마 곁에 찰싹 붙어 앉은 손자 시완이었겠죠. 제가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졌을 때 제 아들 서구 때문에 간신히 목숨을 지켜낸 것처럼 그때의 며느리도 그럴 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감히 그런 며느리에게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고통이야 저 역시 겪어보았으니 그 참담함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아들 잃은 것은 정말이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숨이 멎은 이후로 제 인생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건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저주스러웠던 건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어요. 내 새끼가 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아직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저 자신이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데려가지. 끝내 어미 곁에 붙어있지 못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지. 서구야, 서구야. 차마 크게 내뱉지도 못하고 애타게 떠난 아들을 찾으며 저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통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에헤이, 엄마. 무거운 거 들지 마시라니까. 아들도 다 어디다 쓰려고요. 엄마, 오늘은 엄마 좋아하는 나물 비빔밥 해먹을까? 제 집 구석구석, 그리고 제가 평생을 일한 만두가게까지 아들이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정작 내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제 눈이 닫고 제 귀가 열려있는 모든 곳에 아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들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마치 아들이 되살아난 것 같아 기쁘다가도 이내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깨닫고 더 지독한 괴로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애초에 제 몸으로 품어 제가 이 세상에 내놓은 아이가 아닙니까? 이미 장례식을 치러 세상과의 이별을 알렸다 할지라도 그게 어미인 저와의 이별이 될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착적으로 아들의 흔적에 매달리며 저는 모든 삶의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 그저 메말라 갈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어머니 걱정에 서구씨 정말 눈 못 감아요. 내키지 않으셔도 제발 한 술이라도 더 뜨세요. 네? 자기도 남편 잃고 숨쉬는 매 순간이 괴로울 텐데 자식 잃고 사람꼴이 아닌 시어머니를 살려보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가여운 며느리였습니다. 자식 먼저 앞세우고 살 자격도 없는 저 같은 못난 시어미 걱정에 눈시울을 붉히는 며느리 볼 낯이 없었어요. 그 옆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 어머니와 할머니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손자는 또 어떻고요. 먼저 자식 앞세운 것도 모자라 남아있는 며느리 손자에게까지 제 존재가 민폐되는 것 같아 제 목숨이 그리 하찮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는 정말 면목이 없는 말입니다만 며느리와 손자 얼굴을 보고 있을 때마다 아들 생각을 더더욱 지울 수가 없어 고통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그 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 둘과 함께 있는 시간에 가장 행복한 미소를 보였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가질 않아 심장이 옥죄이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 앞에서 사라지기로 한 것은 아들을 잃은 형용할 수 없는 큰 상실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런 제 비겁한 마음 때문이기도 했어요. 이제와 말해봤자 그저 유약한 늙은이의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이런 제가 그들 곁에서 사라져 주어야 저 두 사람도 앞으로 새 출발하기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에야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두 사람이겠지만 그 둘에게 남은 인생이 너무 길었어요. 특히나 며느리는 또 어떻습니까? 저 역시 남편 일찍 잃고 어린 자식 홀로 키워가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된 서름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 착한 며느리는 정 많은 아이니 홀로 남겨진 자식 잃은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 있는 성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세월이 긴데 저 아이 영영 혼자 둘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언젠가 저 아이 제가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텐데 저로서는 도저히 그걸 지켜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며느리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니. 며느리 생각하면 차마 염치가 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것까지 버틸 자신은 없었어요. 며느리한테도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이미 떠난 남편에 혼자 남겨진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지 혹여나 그의 인생의 짐이 될까 싶어 두려웠습니다. 며느리와 손자 몰래 제 신변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제 복에 넘치는 행운이라 여겼던 제 사업의 성공 역시 더는 제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치에 맞는 소리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내가 욕심을 조금 덜 부렸다면 혹시 내 아들 데려가지 않으시진 않았었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세상 모든 일이 내 아들 데려가기 위한 일이었던 건 아니었을까 거의 망상에 가까운 생각들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벌려놓은 사업장이 여러 곳이다 보니 본래 제대로 정리를 하고자 하면 긴 시일이 걸릴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서구 먼저 보내고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실 제 지인분들께서 두 팔 걷고 도와주신 덕분에 생각보다 정리를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넘길 수 있는 것들은 넘기고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와중에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더라도 기존의 직원들 고용을 보장해주겠다는 확답까지 받아내고 나서야 저는 모든 일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 자산이 50억가량 모여있더라고요. 저희 집 일 봐주던 변호사를 통해 저 떠나면 바로 모든 재산을 며느리와 손자 앞으로 넘겨놓도록 했습니다. 못난 시어미는 차마 이 버거운 현실을 견딜 수 없어 너희들 앞에서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남겨준 이 재산이 그 아이들 앞길에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주기를 부디 내 사랑하는 며느리와 손자가 편히 살 수 있게 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에게 한마디 마지막 인사조차 건네지 못한 채 그들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떠나온 곳은 이제는 주민 하나 살고 있지 않다는 무인도였어요. 본래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몇 주민들이 남아있었으나 다들 고령으로 떠나시고 빈집만 남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제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제 귀한 며느리와 손자 남겨놓고 어떻게 그 먼 곳까지 갔겠습니까? 섬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이지 딱 세상 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나이도 있으신 분이 혹시 어디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저런 외진 섬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바다 구경이나 왔다 생각하시고 한 바퀴 돌아보시고 나가시죠. 저를 섬까지 데려다 주신 선장님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 그래도 저 섬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와 이 비루한 목숨 아까울 게 뭐라고 차마 스스로 끊지도 못하는 목숨 이대로 끊기면 우리 아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세상 모든 수심이란 수심은 다 떠하는 듯 얼굴꼴이 말이 아닌 나이든 여자가 무인도로 가자는데 그분도 걱정을 안 하실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런 낯선 이의 친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저였습니다. 대꾸 없이 묵묵히 망망대해만 처연하게 바라보는 저를 보며 결국 성자님도 쯧쯧 혀를 차셨습니다.
저를 무인도에 내려놓은 선장님도 이내 떠나고 마셨어요. 그래도 그분이 참 인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반쯤 정신이 나가 섬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무슨 섬에서 살만한 채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선장님이 제 집 옆에 슬그머니 내려놓고 간 박스 안에는 간단한 요깃거리부터 랜턴이나 작은 모종삽 같은 섬살이 필수품들은 물론 본인 연락처가 담긴 쪽지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야 차마 염치가 없어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했지만 그 물건들로 처음 섬살이를 시작한 며칠 동안 간신히 연명한 저로서는 그분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 섬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청마루에 넋을 놓고 누워서는 해가 떴다 지고 또 해가 떴다 지는 것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걷기조차 끊고 그저 이 잔인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끝날 거라면 차라리 한순간이라도 더 일찍 끝나기만을 바랬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너무 오랫동안 먹은 게 없어서 배가죽이 아프다 못해 슬슬 감각이 없어지고 눈앞이 핑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장님이 주신 박스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허겁지겁 박스를 열어 며칠 동안 씻지도 않은 손으로 정신없이 입에 빵 조각을 주워 넣으면서 저는 아들이 떠난 이후 가장 큰 소리로 온 세상이 떠내려갈 듯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기 전까지 정말이지 눈물샘이 마르지 않도록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정작 아들이 가고 나서는 차마 시원하게 울어보지조차 못했던 저였습니다. 제가 통곡을 하는 순간 정말로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다 막상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생에 대한 의지가 다시금 샘솟으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앞세운 주제에 살겠다고 주둥이에 음식을 쳐놓고 있는 제 꼴이 스스로가 어처구니가 없어 악을 쓰며 울면서도 정작 제 어머니가 자기 보내고 일이 망가진 모습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을 아들이 떠올라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모든 물기가 다 빠져나가도록 시원하게 우러제끼고 나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마지막 말이 다시금 떠올랐죠. 엄마, 제발 저 떠나고 나서 너무 많이 아파하지 마세요. 엄마, 제발.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그저 자기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줄 수 있기만을 바라던 아들이었는데 그 생각을 하니 지금까지의 제 못나 빠진 행동이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 서구에게 너무나 미안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제야 저는 제대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내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을지는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해 우리 아들 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아들이 바라던 대로 그저 슬픔의 침잠에 인생을 갉아먹고 있지 말고 의연히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무려 10년에 다다른 제 섬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곤 하나 자식 앞세운 엄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기에 그 세월이 항상 평화로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좀 살만하다가도 어떤 날은 또다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정신을 놓아버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 견딜 수 없는 날에는 차라리 슬픔에 온몸을 맡기고 제 감정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곧 죽을 것만 같은 시간이 끝나면 또다시 처음 섬에 왔을 때처럼 아들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그러기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했을 겁니다. 섬이라고는 평생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제가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그 긴 시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건 역시 따스하고 인정받는 사람들 덕분이겠죠. 처음 저를 섬에 데려다 주셨던 선장님도 가끔씩 저를 들여다봐 주셨습니다. 무인도라고는 하나 근처에는 주민수가 제법 되는 작은 섬들이 여럿 있었기에 지나는 길에 이 늙은이까지 신경을 써주신 겁니다. 그분 통해서 근처에서 일 보시는 분들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저를 들여다봐 주시는 바람에 큰 탈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거죠.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인연입니다. 그날 역시 제가 손수 농사지어 만든 소박한 밥상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바다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쪽에 통통 배가 들어오는 것이 보이기에 오랜만에 선장님이 저를 찾아주셨나 싶었습니다. 욕이라도 하셔야지 싶어 겨우내 말려두었던 꽃감을 2개 뽑아 접시에 받쳐들고는 터벅터벅 배 대는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낯익은 선장님 얼굴을 여상하게 바라보던 제가 그만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서구, 우리 서구가 왜? 선장님 뒤에 우뚝 서 있는 청년은 분명히 우리 아들 서구였습니다. 꿈에서조차 단 한시도 잊은 적 없던 내 아들을 제가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어요. 머리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하면서도 심장은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일은. 우리 아들 장례까지 치렀는데? 그렇게 반쯤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는데 우리 서구 뒤에 튀어나오는 한 여인이 그제야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울부짖으며 제게 달려오는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제 며느리 희진이었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그의 눈가에도 주름이 잡혀 이제는 중년으로 들어선 모습이었으나 그럼에도 제가 그 애를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겠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리워 마지 않던 이의 얼굴에 어쩔 바를 몰라하는 저를 며느리가 있는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 하나 없는 외딴 섬에 왜 이런 곳에 혼자 계신 거예요? 우리 시완이 두고 저를 두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제가 도망이라도 갈까 싶었는지 늙은이 몸을 바스러지도록 끌어안은 며느리가 통곡을 하며 제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끌어안긴 채로 아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니 그제야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명 우리 서구와 쏙 닮은 얼굴이었으나 이제 보니 갓 20을 넘겼을까 싶은 앳된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순간 제 아들로 착각할 정도로 제 아들을 쏙 빼다 닮은 제가 떠나있던 10년 동안 이제는 장성한 청년이 되어버린 제 손자 시완이었습니다. 역시 떠난 아들이 아니었음을 깨닫자 다시금 슬픔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사랑한 제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무려 10년 만에 만난 손자를 보자 샘솟는 사랑에 애틋한 마음이 넘쳐흐를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도 모를 정도로 지난 세월의 회환과 그리움을 눈물로 쏟아내고서야 자초지정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사라지시고 제가 지금껏 전국에 수소문해보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차마 이 먼 무인도까지 들어오셨을 줄은. 저 선장님 아니셨으면 영영 몰랐을 거예요. 애끓는 저희 사연을 곁에서 묵묵히 듣고 계시던 선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아주머니 보통 사연 지닌 분 아닐 거란 생각은 했지만 모진 세월 견디느라 참 고생 많으셨겠소. 이제 며느리 마음고생 그만 시키고 손자랑 며느리 따라 올라가세요. 그 말에 제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무려 10년입니다. 저 살겠다고 생태 같은 손자와 며느리 내팽개치고 여기까지 도망친 주제에 이제와 무슨 염치로 저들을 따라간단 말입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모셔갈 거 아니었으면 애초에 어머니 찾을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미안한 게 있으시면 제 곁에서 갚으시고 저도 그동안 저희 두고 가신 서운한 마음 어머니한테 다 풀 거예요. 행여나 안 가시겠다는 말씀은 하실 생각도 마세요. 오랜만에 만나는 할머니라 어색해 쭈뼛대면서도 손자도 살포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살아요. 어릴 때 저 많이 예뻐해 주셨잖아요. 저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네? 차마 염치가 없으면서도 제가 손자인 시완이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날은 결코 오지 않으리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 역시 이제는 떠난 우리 아들 서구가 남겨준 저 귀한 인연과 더는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장 10여 년의 섬생활을 마치고 며느리와 손자 손에 이끌려 다시금 아들과 함께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간 그곳에는 여전히 아들의 흔적으로 넘쳐났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꼭 가슴을 찢는 아픔으로 느껴지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곳은 제 아들과 제가 소중한 추억을 쌓은 공간이자 제 아들이 가장 사랑한 아내와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고마운 곳이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손자와 며느리와 함께 가끔은 행복하게 가끔은 시린 마음으로 아들을 추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 부디 편히 지내고 있기를 기원하며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여자의 살아온 지난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하겠는가마는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한 여자였어요. 시댁은 꽤 산다고 볼 수 있는 집안이었고 반면에 친정은 구질구질하리만치 못 살았습니다. 저보다 6살 많았던 그 남자가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고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시켰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에서 특히 시어머니께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요. 며느리 된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상대가 시어머니이기에 하필 저는 잘못 걸린 것이었죠. 저를 들들 볶으셨고 못살게 구셨어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표현처럼 저는 그 생활에 점차 무뎌져 갔습니다. 가슴속에는 서러움 가득한 피멍이 들었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든 네 하고 말 정도의 의연함을 갖추게 되었죠.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여겼어요. 단 하나의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그랬네요. 가장 힘든 문제, 그것은 바로 제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딸만 하나 낳았거든요. 낳는다는 게 기껏 꼴랑 딸년 하나 낳아놓고서 몸 아프다고 오만 유세 지랄을 다 떨더니 그 이후로는 임신도 안 하고 자빠졌네. 그래가지고 대관절 어느 세월에 우리 집 아내 대를 이을 떡두꺼비 아들을 낳을 거야? 뭐 이딴 게을러 빠진 것이 다 있어? 제가 둘째를 임신 못하는 상황을 두고 게을러 빠졌다고 욕을 하신 시어머니. 지금 생각하면 그 지독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계속 안 되었던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재고 따져볼 여유 따위가 없었네요. 그저 아들을 낳지 못한 죄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게 있었다면 제 딸 미향이가 영특했으며 공부를 꽤 잘하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또래보다 확실히 똑부러지고 머리가 좋아서 저를 웃음 짓게 만드는 존재였죠. 남편이 시댁 집안 전체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가방끈이 길기도 했고요. 아마도 그런 남편의 머리를 제 딸이 물려받은 듯 싶었습니다. 그건 저만의 추측이 아니었는지 시어머니를 비롯한 오만 식대 식구들이 전부 제 딸 미양이가 똑똑한 건 친탁을 해서이며 외탁은 전혀 안 한 거라고 입을 모았어요. 제 공은 전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였겠죠. 머리는 몰라도 외모는 분명히 저를 더 닮은 미양이었는데 그 점을 아무도 짚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의지하려던 남편은 저에게 배신을 안겨주었어요.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여자였고 집안 형편 또한 저보다 좀 더 나았어요. 술에 취해서 귀가를 한 남편이 잠꼬대로 웬 낯선 여자의 이름을 불렀을 때 바로 그때부터 저의 슬픈 의심이 시작됐었는데 아니라고 믿었건만 결국은 바람이 맞았습니다. 그 이름의 여자와 바람이 난 것이었고 둘이 나란히 팔짱을 끼고 걸어가다가 저를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저는 동네에서 제법 친하게 지냈던 애기 엄마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서 한번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해주었기에 그 동네에 가본 것이었어요. 그랬다가 운명처럼 남편의 바람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 혼자였다면 남편이 네가 잘못 봤다며 발뺌을 했을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사를 간 애기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몇몇 함께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증거가 남겨지고 말았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이 커졌는데 시댁에서는 저보고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남자가 살다 보면 바람도 날 수 있는 거지. 네가 2번까지는 참아라. 너는 뭐 잘난 게 있다고 내 아들이 바람이 났다며 그걸 분해하면서 누나를 부라려? 아들을 못 낳는 게 건방지게 싫이.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 내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어머님,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어련히 알아서 잘하기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 여자와 더 놀아나든 말든 언젠가 헤어질 테니 그때를 저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가요? 내가 너한테 입 닥치라고 어제 말했니? 아니면 엊그제 말했니? 방금 말했다. 이 맹추야. 방금 들은 거 그새 까먹었어? 입 안 닥치면 그 멍청한 주둥아리를 내가 때려줄 테니까 어디 한번 더 떠들어봐. 시어머니의 기세에 너는 움츠러들었고 시아버지를 비롯한 그 어떤 시댁 식구들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시어머니의 눈치만 살피면서 헛기침을 하는 게 전부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나오시니 남편은 기고만장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뻔뻔스레 바람 행각을 이어갔어요. 자연스레 제 딸 미양이도 자기 아빠가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숨길 생각이 없으니 미양이가 끝내 모르게 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제 소중한 딸에게 이딴 꼴을 보게 하여서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힘이 없는 엄마라서 이것 또한 미안했죠. 미양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계속 이렇게 바보처럼 참고 인내하며 그저 모든 상황이 다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점차 들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혼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게 확실히 지금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시절이었고 저 같은 여자에게는 더욱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미양이를 제가 혼자 어떻게 키우며 공부를 계속시킬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도 따라왔고요. 하지만 역시 이대로 살고 싶지는 않아서 어느 날 용기를 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요. 서로를 위해서 갈라서는 게 낫잖아요. 계속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고 싶었는데 많이 망설였고 생각을 해본 끝에 이렇게 결국 말을 하게 되었네요.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놓치고 싶지 않다는 바람은 없었어요. 그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것과 우리 딸 미향이를 위하는 마음만 있었을 뿐이죠. 나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혼해요. 이혼? 그래, 뭐 좋아. 나쁠 거 없지.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먼저 해줘서 내 입장에서는 고마울 따름이야. 그런데 내가 아니라 당신 입에서 이혼이라는 소리가 먼저 나왔다는 게 나한테는 무척 모욕적이야. 어떻게 당신 같은 여자가 나한테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할 수가 있어? 내가 그 정도로 만만해 보였나?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럴 수가 있지? 아주 괘씸해서 안 되겠네. 저와 결혼하고 싶다며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아이가 태어난 뒤 시간이 흐르자 뻔뻔하게 바람을 피웠던 남자. 종잡을 수 없던 이 인간은 저의 이혼 선언에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별것 아닌 저 같은 여자한테 먼저 이혼하자는 소리를 들은 게 무척 자존심이 상해서 미칠 노릇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럴 거였으면 저한테 이혼하자고 말 좀 해주지. 제발 좀 그래주지. 이때를 회상하며 씁쓸한 웃음만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먼저 이혼을 운운하여 자기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합의하에 했다고 보기 어려웠어요.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다고 봐야 옳은 상황이었죠. 저희 두 사람의 이혼 결정 소식에 재빨리 움직인 시댁 식구들이 남편에게 붙어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한 자의 서러움을 저는 이혼 과정에서 겪었어요. 이혼하면서 저는 결혼 생활에서 저를 유일하게 웃음 짓게 만들었던 존재, 제 딸 미향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경제력도 다른 능력도 없는 제가 미성년자인 딸을 어떻게 혼자 키우겠냐면서 자기가 키우는 게 맞다고 우겼어요. 만약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저는 이혼의 이응자도 안 꺼냈을 겁니다. 바람난 남편이 딸을 원하지 않을 줄로 알았건만 상황은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거예요. 각자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도 벅찬 친정에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억지로 우겨대는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시어머니께 간청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미양이는 제가 키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아이 엄마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는데 아이가 어린 상태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 보통 엄마 쪽에 양육권이라는 걸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미양이를 키우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이가 너무 완강하게 우겨대니까 혹시 이 싸움이 길어질까 봐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면 길어지는 부모의 이웃 싸움에 미양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어머님이 제발 그이의 마음 좀 돌려주세요. 어머님도 그이가 새 출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뭐 그건 그렇긴 한데 미양이가 기집애라서 그거 하나가 좀 걸릴 뿐. 애가 똑똑하잖아. 자기 아빠 닮아서 공부를 퍽 잘하는 것 같던데.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내 아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너하고 네 딸은 달라. 네 딸은 우리 집안의 피를 강하게 받았어.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설마
미양이를 제가 키우는 것을 어머님도 반대를 하시겠다는 그건 아니시죠? 너도 잘 생각해라. 공부 잘하는 딸 대학까지 잘 보내고 싶으면 그 안 돌아가는 대가리를 잘 좀 굴려보라고. 네가 데리고 키워봤자 뭘 어떻게 잘해줄 수 있는데. 애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다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 있기를 해. 아니면 그런 궁금증 싹 다 가시게 해줄 좋은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줄 수 있기를 해.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앞길 망치지 말고 생각 잘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솔직히 내 아들이 애 딸린 이혼남 되는 거 싫은데 내 손녀에 대한 일망의 정, 안타까움 이런 게 있어서 하는 소리야. 미양이 입장에서는 너랑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독이야. 독! 그것도 맹독!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저와 같이 살다가 꼭 저처럼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게 되는 미양이의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고 저는 좌절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에게 혀를 끌끌 차신 뒤 냉정하게 돌아서셨죠. 그게 제가 시댁에 갔던 마지막 날이었고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뵌 자리였습니다. 터덜터덜 집까지 그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무엇이 제 딸을 위한 길일까 한참을 생각해본 끝에 제 욕심을 접기로 했습니다. 제 주제에 딸을 데려가 혼자 키우려고 했던 것은 순전히 제 욕심에 지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죠.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미양이를 잘 키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아껴주고 위해달라고 하였고 남편은 제가 미양이를 멋대로 찾아오지 않고 제 인생만 조용히 산다면 제멋집 딸내미 부럽지 않게 잘 키우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러겠노라 약속하였죠. 이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낼 때 상상하였던 그림과는 정반대였네요. 당당하게 미양이를 데리고 제2의 인생을 개척하러 떠나는 저의 모습을 잠시 그렸었건만 현실은 저 혼자 비참하게 떠나는 모습이었어요. 제 딸 미양이는 그런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저를 두고 가세요? 저도 데리고 가세요. 엄마 없이 앞으로 저 혼자 어떡하라고? 혼자라니 네가 혼자야. 아빠가 계시잖아. 앞으로 아빠하고 잘 지내면 돼. 싫어요. 저는 엄마하고 살 거예요. 아빠 말고 엄마와 살고 싶다고요. 엄마, 그냥 저도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땡깡 부리지 않을게요. 밥 투정도 안 할게요. 사고도 안 칠 거고 그냥 조용히 공부만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네? 아니, 안 돼. 왜냐하면 내 인생에는 네가 필요 없기 때문이야. 네가 있으면 걸리적거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네가 끼어들면 그게 어려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를 데려갈 수 없어.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 나는 상관 안 할 테니까 열심히 잘 살아. 나는 나대로 잘 살아갈게. 엄마, 제가 혹시 엄마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 두고 가지 마세요. 엄마! 미양이가 울면서 외쳤지만 저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저를 잡는 손길도 떼어냈고요. 그리고 집에서 한참 멀어지고 나서야 길바닥에 주저앉아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올 때까지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저에게 다가왔다가 제가 가슴을 치면서 울자 안 됐다는 말들을 하면서 물러갔지요. 누가 보든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만이 남아서 제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제가 원할 때 미양이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 텐데 언제 어느 때에 다시 볼지 모르는 모녀 관계였고 남편은 금세 재혼을 할 사람이었으니 미양이에게는 계모가 생길 예정이었죠. 그러니 제가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구는 것이 미양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제가 없는 생활에 이를 악물고 적응하면서 살아갈 테니까요. 제가 미적지근하게 굴면 괜히 자기 아빠와 계모를 원망하면서 어긋날까봐 그게 걱정됐습니다. 미양이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었지만 너무 큰 상처를 줘버린 걸까봐 후회도 조금 됐었네요. 하나뿐인 자식에게 미움을 받아버렸다는 것 정도는 괜찮았어요. 이건 아무렇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미움받는 건 이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선사해준 바가 있었으니 익숙했죠. 다른 건 어찌되든 상관없으니까 내 딸 미양이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기 꿈을 멋지게 펼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여한이 없을 거야.
눈물을 훔치며 일어난 저는 반쯤은 의도치 않게 펼쳐진 제 인생의 이막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우선 시골에 사는 친정언니 집으로 갔어요. 거긴 형부의 고향이기도 했죠. 이혼당하고 자식까지 빼앗긴 저를 불쌍히 여긴 친정언니는 지난 세월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하며 저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형부가 동의를 해줘서 저는 그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시골의 일손을 주로 돕는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언니와 형부에게 고마웠고 머리에 잡념을 지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저는 꽤 한 번 안 부리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1년 하고도 2개월을 그곳에 있다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서 짐을 쌌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다르게 생기 있는 얼굴로 떠나겠다고 하자 언니와 형부도 안심되는 얼굴로 웃어주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골 마을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께서 그간 저를 눈여겨보셨던 겁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떠났다는 걸 아시자마자 안타깝고 놀라워하시면서 친정언니에게 이런 말씀을 넌지시 건네셨어요. 내가 건너 아는 사람의 일인데 그 양반의 며느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아들이 혼자가 됐거든. 손자 하나, 손녀 하나 이렇게 둘이 있다던데 그 아들 녀석이 바깥 일만 할 줄 알지 살림 같은 것과는 영 인연이 없나 보더라고. 어찌 애들을 계속 혼자 키울 수 있겠어. 일찍 결혼했던 탓에 나이도 아직 젊은데. 그러니까 저를 그 지인의 아들이라는 사람과 붙여주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친정언니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그대로 대답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뭔가 제 입에서 머뭇거림이 먼저 나갔습니다. 거절의 말이 얼른 안 나가더라고요. 아주 이상한 일이었죠. 제가 망설이는 사이 친정언니가 남녀의 일은 생각처럼 어차피 흘러가지 않으니 부담 가지지 말고 그 상대와 한번 만나서 인사나 나눠보는 게 어떻냐고 그랬습니다. 친정언니로서는 그 동네에서 힘 있으신 분이 주신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절할 도리가 없는 것처럼 굴며 그 상대의 얼굴이나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어이가 없었던 건 상대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바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부친을 통해서 멀리 알고 지내는 지인이 웬 여자 하나를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였죠. 당황한 그 사람은 거절하려고 했으나 딱히 거절한 명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한번 나와보게 되었어요. 그게 제 남편과 저의 만남이었죠. 저에게 배신을 선사하였고 끔찍한 이혼을 선사해준 전 남편 말고 진짜 제 남편과의 인연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처음부터 대화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일 때문에 늘 바쁜 사람인지라 느긋한 맛은 없었지만 사람이 꽤 진솔한 매력이 있었어요. 말을 허투루 하지 않았죠. 결혼하고 5년 뒤에 모친상을 당했던 남편이었는데 배우자마자 떠나보내게 되자 마음이 침울하게 가라앉은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강인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죠. 남편이 약해진 자기 마음을 내어보일 자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왠지 보듬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를 보면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잘 맞았던 거예요. 남편에게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기에 재혼을 하면서 저는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들이 중3, 딸이 중2였습니다. 한창 예민한 중학생 사춘기 시기였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등장한 계모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여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큰 기대를 내려놓았으나 상상 이상으로 아이들은 거칠었습니다. 남편의 앞에서는 어느 정도 저를 대우해 주었으나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숨겨진 발톱을 드러냈었죠. 아들이 저를 비꼬면 옆에서 딸은 맞장구를 치다 못해 한수를 더 떴습니다. 아줌마, 우리 집 재산 노리고 아빠하고 재혼하신 거죠? 그런데 이걸 어쩌나? 생각만큼 우리 집에 그렇게 잘 살지는 않은데. 이거 완전히 개고생만 하다가 허탕치시겠는데요? 아줌마네 집은 엄청 못 살죠. 척이면 척이지. 식당에서 초라하게 열고 말았던 그 재혼식, 그것도 웃겼는데 아줌마네 가족들은 더 웃겼어요. 저는 중학교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악랄하게 하는 줄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다 큰 성인들이 작정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비견될 정도로 대단하더군요. 다만 아직 미성년자 학생인 만큼 치기 어린 마음만 앞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되는 대로 떠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의 거센 말투에 놀랐고 상처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모습들이 파악이 되니까 저도 나름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남편이 걱정을 할까봐 굳이 그런 것들을 다 알리지 않았던 게 초반의 이유였다면 적응을 마치고 나자 제 선에서 애들을 상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이런 것들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비웃고 저를 조롱하는데도 제가 의연하게 웃어 보이자 애들은 점차 주춤대기 시작했어요. 표정들을 보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들이 느껴졌죠. 제가 자기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고 겁을 집어먹기를 원하는 애들이었습니다. 명색의 어른인데 그 장단에 쉬이 맞춰줄 수는 없었네요.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 그러면 이제 밥 먹어. 그러다가 국이 다 식겠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감자 계란국 지난번보다 맛있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맛이 어때? 저번에는 건더기가 너무 자잘해서 별로였다고 했지? 오늘은 어때? 뭐야,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면서 괜히 이런 틈을 타서 저희한테 친한 척 하지 마세요. 저희는 아줌마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치, 오빠? 맞아요. 아줌마는 저희 남매와 친해지면 이득이겠지만 저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남일 좋은 일은 시켜주고 싶지가 않아요. 아줌마는 저희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국이나 맛있게 먹고 밥이나 안 남기고 먹어준다면 좋겠다. 나는 너희에게 따로 바라는 건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자라주면 돼. 둘이 눈에 도끼를 품고 저에게 말을 쏘아댔지만 저는 차분하게 반응할 뿐이었죠. 그러자 애들은 약이 오른 듯하면서도 저에게 더 공격할 거리를 찾지 못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주문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대놓고 할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남편이 자기 자식들과 제가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애들 일과를 이야기해주면 안 그런 척하면서도 무척 반색을 했으니까요. 애들이 비록 드센 편이었고 저에게 함부로 말을 하긴 했으나 자기 아빠 앞에서라도 저에게 고분고분한 척을 해주니 그것만으로도 우선은 감지덕지네였네요. 저는 애들이 무섭지 않았으니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계속 살다 보면 가까워질 거라고 여겼습니다. 무탈한 나날이 이어질 거라고 믿었던 때에 딸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딸은 생각만큼 성적이 따라와 주지는 않았는데 마음은 조급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같은 반 친구가 미웠던 모양이에요. 그 친구가 과목별로 요점 정리를 해놓은 공책을 딸이 훔쳤습니다. 그랬다가 딱 걸렸는데 문제는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이미 지난 몇 달간 그 친구의 공책, 문제집, 필기구 등을 훔쳐다가 자기가 몰래 쓰거나 내다 버려왔던 거예요. 그런 전말까지 밝혀지자 선생님께서는 학부모를 호출하셨고 제가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께 사과를 드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그런 과정만 머릿속에 그리고 간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피해 학생의 양친이 학교에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딸은 분한 얼굴로 입술을 꾹 다물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 쪽에 문외 아닌 제가 보기에도 비싼 명품인 것들을 몸에 두르신 피해 학생의 모친께서는 딸에게 삿대질을 하시며 앞길을 망쳐놓겠다고 하셨습니다. 너같이 싹수 노란 애는 커서도 똑같겠지. 갱생이라는 게 안 될 거야. 학교 측에서 교칙 따져가며 내리는 징계? 눈물 어린 사과?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네가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그때마다 네가 도둑년이라는 걸 널리 알릴 테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얼굴을 못 들게 다니게 해줄게. 감히 내 딸의 학업을 그따위로 방해해놓고도 두 다리 뻗고 잘 생각을 했다면 너는 크게 착각한 거란다. 이 천하의 몹쓸 도둑년아. 너 같은 쓰레기 종자를 낳고 키운 부모 면상이 참 궁금하다.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아려오는 모진 소리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진 채로 그곳에 다가간 제가 피해 학생의 양친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제가 엄마입니다 라고 하자 그 두 분도 움찔하셨지만 제 뒤에선 딸이 흠칫하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제 불찰입니다. 제 딸은 영특하고 착한 아이예요. 다만 공부 욕심이 많고 때때로 의욕이 넘쳐서 충동적인 일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만 그뿐이에요. 이렇게 멀쩡한 아이를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 원흉이 바로 저입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 어머니께서 그거 훔쳐라 저거 훔쳐라 이렇게 지시라고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랐어요. 지난 몇 달간 눈치조차 채지 못했죠. 그러니 저의 잘못입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안일하게 지나치고 말았던 부족한 엄마의 잘못이에요. 아직 미래가 창창하고 꿈이 많은 아이입니다. 부디 마음 너그러이 써주셔서 제 딸이 그랬던 행동을 교정하고 옳게 된 앞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미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부디 이번 일을 용서해 주세요. 감히 용서를 구합니다. 부탁드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더욱 노력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죄송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다행히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무척 난감하고 떨떠름하다는 표정으로 피해 학생의 양친께서는 이번 일을 이쯤에서 넘어가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안심이 된 것인지 딸이 한숨을 내쉬면서 잠시 몸을 휘청거리더라고요. 많이 걱정했고 긴장했을 테지요. 피해 학생은 소위 엘리트 집안이라고 불리우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였더라고요. 집안에 든든한 백이 여럿 있었으니 딸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상황 정리가 된 거였어요. 저는 딸에게 이제 괜찮다는 표시로 어깨를 두드려 주었지만 딸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얼굴로 제 손을 쳐내더니 교무실을 떠나서 교실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저에게 피해 학생의 모친께서 슬그머니 다가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제가 전에 친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 같던데 그럼 어머니께서는 새엄마이신 거죠? 조심하세요.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줄 아시나요? 저희한테 돈 많다고 떵떵거리지 마라. 어차피 목숨은 똑같이 한 개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아휴, 저는 그게 왠지 섬뜩하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맞장구를 치듯이 네 하고 말았지만 왠지 그 문장을 곱씹어보자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저에게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러지는 않았네요. 딸을 도와주었던 그 사건 이후 남편이 저에게 보내는 신뢰는 더욱 깊어졌고 딸은 더 이상 제 면전이 되고 조롱하며 비꼬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만방자한 그 태도는 여전했지만요. 수험생 신분을 방패 삼아서 왕노릇을 하였던 아들은 수능을 코앞에 두고서는 더욱 예민하게 굴었어요. 아줌마, 호박 좀 먹고 싶어서 해달라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장난하세요? 일부러 저 엿먹이려고 이러시는 거죠? 호박 중에 팥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콩들은 또 뭐고? 건강 생각해서 넣어봤는데 마음에 안 드니? 입맛에 안 맞아? 그 콩은 두뇌에 좋다고 유명한 거라서 공부하는 데 도움될까봐 일부러 구에다가 넣어본 건데 맛이 별로면 건더기는 빼고 먹어. 생각해서 넣는다고 넣은 건데 내가 괜히 그런 것 같다. 미안해. 다음에는 호박죽 건더기 없이 정말 깔끔하게 맛있게 해줄게. 지금 나랑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건가? 건더기는 빼고 먹으라고? 그럼 나보고 직접 건더기를 분리하라는 거잖아. 그건 당신이 해야지 이 아줌마야. 진짜 엄마도 아닌 주제에 나댈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단 한 구석도 쓸모가 없지? 쓸모가 없다는 말. 왠지 저를 괴롭혀대셨던 시어머니가 떠올라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제가 가만히 있자 아들은 호박죽이 담긴 그릇을 저에게 던졌어요. 턱에 맞았고 내용물은 전부 제 옷을 적시며 쏟아져 버렸죠. 뜨끈한 호박죽에 젖은 채로 그릇이 바닥을 나뒹구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아들에게 난 괜찮으니 공부하러 들어가 봐 이런 소리나 기껏 했던 것 같아요. 수능이 목전이었는데 제가 망칠 수야 없었죠. 저에게 쌍욕을 내뱉고 방으로 들어간 아들을 위해 저는 다시 호박죽을 새로 끓였습니다. 그걸 가져다 줬더니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안했어요. 진작에 제대로 끓여주지 못했던 제 부족함이 가뜩이나 예민한 아들을 건드린 것 같았네요. 그렇게 저는 애들을 몇 번이고 다독이며 감싸 안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제 자식들이라 여기면서 늘 웃으며 참았고 인내하였고 삐뚤어지는 애들을 붙잡고 바른 길로 이끌었어요. 아들이 여자친구의 이별 선언에 군대에서 탈영할 뻔했을 때 필사적으로 막았고 딸이 10살 연상의 사업가와 눈이 맞아서 대학 자퇴하고 결혼을 하겠다 했을 때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목숨 걸고 막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업가는 완전히 사기꾼이었지요. 이런 건 단적인 예시일 뿐 제가 애들 인생을 위해 나선 순간은 수도 없었네요. 남편이 그랬습니다. 내 자식들이지만 가끔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악마들인가 싶을 때도 있어.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무랐고요. 둘 다 성인이 되었을 때 남편이 엄포를 놓아서 애들은 저를 이제 아줌마가 아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끔찍하게 그 호칭을 싫어하더니 점차 익숙하게 저를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그 변화가 저는 감사했습니다. 비로소 애들 앞에서 의연하게 굴기 위한 웃음이 아닌 제 안에서 우러나오는 미소가 지어졌네요. 자식 키우는 보람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감상이 드는 순간이면 저는 어김없이 제 딸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친딸 미양이 말이에요. 남편은 당연히 미양이의 존재를 알았지만 애들은 몰랐습니다. 함께 지내다가 자연스레 밝히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제가 애들을 직접 겪어보니까 아무래도 알렸다가는 역효과만 날 것 같았어요. 밝히는 순간부터 제 친딸 미양이를 들먹일 게 틀림없었죠. 그래서 꽁꽁 감춰두고 산 제 딸 미양이를 저는 먼 발치에서만 3번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양이가 저를 찾아왔던 때였어요. 저는 그날따라 애들과 집 근처 새로 생긴 돼지갈비 가게에서 외식을 하고 집으로 걸어오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집 근처로 왔을 때 누가 저희 쪽을 빼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요. 제가 그쪽을 보자 얼른 후다닥 도망을 가더군요. 그리고 이튿날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 목도리 제가 옛날에 하고 다녔던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딸 미양이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저를 용케 찾아온 미양이가 저도 너무 보고 싶어서 전 남편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과 재혼한 여자가 같이 있더군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들도 있었고요. 미양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 들어가서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까 신경 끄고 네 인생이나 살아. 너를 찾아간 거 그게 뭐 어때서? 낳아준 친엄마니까 한 번쯤은 그냥 궁금했겠지. 그게 다야. 괜히 의미 부여하지 마. 그런데 언뜻 봐도 왜 이 집에 미양이 흔적이 없어? 대학 다니느라 자취하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아예 아무 흔적도 없는데? 내 눈은 못 속여. 미양이 지금 어디서 지내는 거야? 내 딸 만나게 해줘. 저는 눈이 뒤집혀서 전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그러자 재혼한 여자가 저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저보고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꺼지라고 하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현관 밖으로 끌어냈어요. 엉덩방아를 찧은 저에게 발길질까지 하려고 해서 저는 그걸 피하려다가 계단 아래로 굴렀습니다. 전 남편이 깜짝 놀라서 저에게 달려오려고 하다가 멈칫하고는 헛기침을 하더군요. 야, 너 우리 엄마 손에 죽고 싶은 거 아니라면 그냥 곱게 가라. 그게 네 신상에 이로운 길이야. 미양이는 제발 찾지 말고. 네가 없었기 때문에 잘 자라는 아이야. 저는 눈물을 훔치며 절뚝이는 다리로 집에 돌아왔어요. 제가 절뚝거리는 걸 보고도 TV를 보고 있던 아들은 하품을 크게 하며 부침개 해달라고 하였고 방에서 나온 딸은 내 큐빅 귀걸이 한 짝 못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날 늦게 귀가한 남편이 제 다리를 보더니 화들짝 놀랐고 어쩌다 이랬냐고 괜찮냐고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저를 걱정해주는 반응에 고작 그것만으로도 울컥해서 저는 빨리 대답을 못했었죠. 제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자 남편은 가만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재혼으로 만난 이 남자에게서 늘 위로를 받았고 평안함을 느껴온 바였어요. 그랬기에 성격 포악한 애들을 인내하며 살아올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 남자의 자식들이니까요. 결코 포기하거나 저버릴 수 없었던 이유였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저도 애들에게 인간적인 정이라는 게 들어보니 모양이었어요. 절뚝이며 걷는 저를 보고도 본체 만체 굴었던 애들이지만 전혀 밉지 않은 걸 보면 어찌됐든 제 자식이라는 게 느껴졌죠. 저는 그 이후로 제 친딸 미양이를 보고 싶어서 다니는 학교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먼말치에서 미양이가 벤치에 앉아 음료수를 먹으며 책을 읽는 모습을 아주 한참이나 지켜보았어요. 미양이가 자리를 뜰 때까지 말이죠. 몇 달 뒤에는 도서관 앞 계단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고요. 학교는 드넓었고 제가 미양이가 듣는 강의를 아는 것도 아니었기에 무작정 찾아가는 도박을 한 것 치고는 그래도 흐뭇한 성과였네요. 미양이가 졸업한 이후로는 보러 갈 수가 없었고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왠지 저에게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할지 저는 벌써부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고 없는 비극이 저를 찾아왔어요.
고향 친구들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낚시를 갔던 남편이 싸늘한 죽음이 되어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에 빠진 학생을 발견하자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 학생은 살았으나 남편은 영원히 잠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남편을 붙잡고 세상이 떠나갈 듯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극심한 충격으로 저는 며칠간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어증을 잠시 앓은 거였죠. 그만큼 절망에 빠져있던 제 눈에 애들이 들어왔어요. 다 큰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제 눈에는 미성숙해 보이는 애들. 어렸을 때 엄마를 잃었고 다 크고 나서는 아빠까지 잃게 된 애들. 그 애들은 제 자식들이었습니다. 제가 애들을 위해서라도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게 낙심해서 우울해져 있는 애들을 다독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나라로 먼저 여행 간 아빠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을 살았으면 좋겠다며 그런 격려와 응원의 말을 끊임없이 해주었죠. 애들은 점차 기운을 차렸고 각자 취업도 했으며 결혼을 전제로 하는 진지한 연애들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에 진작에 내놓았던 집은 급한 게 아니었으므로 가격을 낮추지 않았는데 꽤 오래 걸려서 매매가 되었어요. 집을 판 돈은 애들에게 공평히 반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 다 나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돈이었죠. 미래를 계획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고요. 다만 저에게 애들이 지나가는 말로나마 저는 제 몫을 챙기지 않아도 되냐고 물어보지 않는 게 살짝 서운했네요. 시간이 지나자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을 하지 않는 애들의 태도에도 왠지 섭섭함을 느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받아보았다가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말기였어요. 몸이 안 좋다고는 생각했었지만 암과 연결 지어볼 생각은 한 적이 없었기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곧장 애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병원에 있다고 아주 중요하게 할 이야기 있으니 꼭 와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대. 그리고 지금 상태가 말기라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대. 나는 아직 너희 아빠를 따라갈 준비가 안 됐는데 나 어쩜 좋으니? 네? 암 말기라고요? 그럼 돌아가시겠네요? 저 지금 여자친구하고 결혼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결혼식 날짜를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아예 나중으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저는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 아들이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저는 넋을 잃고 말았어요. 대체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것인가 가능은 한 것인가 싶어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감상에 동의를 구하며 저는 딸을 쳐다봤는데 그러자 딸이 한숨을 내쉬더군요. 짜증나. 왜 암에 걸리셔서 사람을 귀찮게 만드세요? 이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으면 나쁜 년 되는 것 같아서 짜증난다고요. 너는 지금 네 기분과 네 입장이 더 중요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지. 훈계하면서 슬슬 감명시키려고 밑바까시는 거죠? 안 통해요. 저도 오빠처럼 많이 바빠서요. 죄송하지만 임종 때나 올게요. 1시간 안에 돌아가실 것 같을 때만 부르세요. 어차피 아빠 돌아가셔서 재산 정리도 끝난 마당에 무슨 볼일 있다고. 참나. 딸이 투덜대며 병실을 나갔고 저는 지난 세월을 곱씹어봤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도 저는 애들에게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살신 성인의 자세로 살아온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지요. 제 가슴에 피멍이 들고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던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제 친딸 미양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는 알아요. 옛날 그때 엄마가 왜 저를 두고 가셨는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저를 보러 오셨다가 사기꾼 그 여자한테 수모를 당하셨다는 것도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얘기해 주셨어요. 미양이가 울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다 큰 제 딸.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는 아이 같은 미양이를 저도 아주 오랜만에 안아보았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미양이를 보러 전 남편에게 찾아갔다가 계단을 굴렀던 그날 전 시어머니셨던 그분이 저처럼 똑같이 계단을 구르셨다네요. 다른 점이라면 저는 가볍게 구른 것이었고 그분은 뇌를 다쳐서 그 이후로 병원 생활을 수개월 이어가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전 남편은 이걸 두고 제 원한이 내린 저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시어머니 그분이 돌아가시고 2달이 지났을 때 웬 남자가 찾아오더니 전 남편에게 당신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재혼한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가진 것이었고 전 남편을 속여왔던 겁니다. 친자 검사를 해봤더니 그 아이는 정말 전 남편의 핏줄이 아닌 것으로 나왔고요. 게다가 그 여자는 미양이를 찬밥 취급하면서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양이를 일찍 자취를 시키면 내쫓았고요. 당연히 이혼이었죠. 전 남편은 미양이에게 저와 이혼했던 옛날이 생각난다며 옛 이야기를 해준 것이었죠. 제가 전 시어머니께 당했던 모든 것들을 당시에 전 남편에게 전했었기 때문에 그 일화들은 남아있었고 그걸 모두 알게 된 미양이는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미양이는 전 남편과 절연을 하겠다 했고 전 남편은 유일한 친자식을 잃을 수 없다며 애걸복걸을 했어요. 그런 때에 제가 전 남편에게 연락해서 말기 암이란 사실을 알린 겁니다. 그리고 미양이가 저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언제나 바보 같았기 때문에 너를 잃었고 허송세월을 보낸 거야. 내가 다 미안하다. 내 딸 미양아, 내가 다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벌을 받나 봐.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미양이는 그제서야 제가 재혼한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왜 지금 제 곁에 아무도 없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리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미양이의 눈빛에는 살벌한 적개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저와 단번에 통했죠. 복수를 위해 쓰기 좋은 용병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전 남편이요. 아들이 결혼을 꿈꾸며 푹 빠져있는 여자친구의 직장,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 전단을 쫙 돌렸습니다. 제작한 그 전단의 내용은 아들이 침대에 여자 속옷을 쫙 늘어놓고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착용도 한 채로 찍은 사진이 커다랗게 박혀 있었죠. 아들은 여자 속옷에 집착하는 이상한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밀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늘 예민했던 것이죠. 아들과 가까워지고 싶었던 순수한 저의 마음이 어느 날 그런 비밀을 캐내고 말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랐어요. 아들의 자취방과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곳에 잠든 은밀한 사진들을 빼왔습니다. 그 전단은 아들의 직장에도 퍼졌고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노트북에는 이메일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었고 그 이메일은 휴대폰과 연동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의 폐륜 행각을 정리해둔 이미지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아들이 인생을 살면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죠. 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어렵사리 들어간 직장, 순진한 척 가면을 쓰고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딸이 어떻게 성격이 파탄난 인물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폐륜의 증거들을 싹 돌렸어요. 그리고 딸이 고등학교 때 반 친구를 상대로 상습적인 도둑질을 해서 걸렸던 사건의 자료까지 첨부했습니다. 오만방자하게 굴며 살아온 딸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일상이 완전히 붕괴된 두 사람은 범인을 색출했습니다. 당연히 저라고 생각했겠지만 전 남편이었죠. 전 남편은 벌금형을 받았어요. 배후에 제가 있다고 여긴 두 사람은 저에게 죽을 거면 곱게 죽지 왜 물귀신 작전을 쓰냐며 절규했습니다. 악에 바치다 못해서 둘 다 눈빛이 텅 비어있더라고요. 거의 실성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분명 제 남편은 저에게 잘했다고 말해줄 것 같았으므로 마음이 후련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염원과는 달리 저는 극악의 확률을 뚫고 말기암과 싸워내서 제 두 발로 멀쩡히 걸어서 퇴원까지 했습니다. 이건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죠. 엄마, 그거 아세요? 엄마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암을 물리치신 건 바로 제 덕분이에요. 제가 항상 기도했었거든요. 저는 좋은 대학 못 가도 되고 좋은 직장 못 들어가도 되니까 우리 엄마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맨날 똑같이 드렸었어요. 지금에 와서 그 기도가 들어졌나 봐요. 제 딸 미양이는 웃었는데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그 옛날 미양이를 두고 떠나면서 속으로 했던 기도와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조금 불행해져도 상관없으니 상대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는 진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딸의 엄마이고 제 딸이 저의 딸이라는 그 자명한 사실이 너무나도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미양이와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중간에 한번 다시 몸이 안 좋아져서 절망적인 순간도 찾아왔었지만 다시 고비를 이겨내고 귀중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 딸로 여겼던 그 두 사람에게 진정한 복수가 될 것을 저는 쥐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히 지낼 수 있었죠. 그건 바로 하늘나라로 여행을 간 남편이 남긴 재산이었어요. 자식들을 곱게 바라보지 않았던 남편은 진작 저에게 수차례에 걸쳐 재산을 넘겨주었습니다.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서라고도 했고, 만약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제가 주도권을 쥐고 행동할 수 있길 바라는 뜻이라고도 했었어요. 남편이 단 한 번도 언급하거나 표를 낸 적이 없었던 재산이었기에 그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집은 생각보다 돈이 없다고 두 사람은 여겨왔었죠. 많이 돌고 돌아서 비로소 찾은 행복한 일상은 꿈꿔왔던 것보다도 더욱 달콤합니다.